서울시의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재건축을 추진하던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명지대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박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된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2003년도에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예. 2003년도 7월 1일 날 도시배축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이 안전진단이라는 그 재건축 전에 이제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예. 이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진단과 노후도, 그다음에 이제 비용 편익, 그다음에 이제 설비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3년도 시행 당시에는 구조안전진단이 45% 정도, 100점 만점에 45점을 차지했고요. 예. 2006년도에 다시 50점으로 늘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이제 점점 줄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40점으로 내렸죠. 그러다가 2015년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40점을 20%로 낮췄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이 안전진단을 50%까지 올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100점 만점에 구조안전진단이 20점이면 해당되는 것이 50점까지 늘렸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제 재건축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표를 통해서 보셨으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조 안전성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안전한 아파트라면 굳이 재건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주거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좀 그 살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네.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재건축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구조 안전성에 문제 있는 그런 노후도 부분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30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그 주택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지 또 환경 자체에 있어서 이제 주차 문제라든지 뭐 예. 소방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등등해서 주거 환경 항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들도 많이 이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제도 개선의 큰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구조 안전성 부분에 대한 비중을 대폭 이제 강화시켰다는 거하고 예. 그다음에 실제 안전진단 절차에 있어서 공공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현장 조사라든지 혹은 정밀 안전진단 관련해서 조건부 재건축이 나왔을 때 그것이 적정하냐 하는 예. 부분들을 갖다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절차들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재건축과 관련해서 안전진단 기준이 여러 가지 이제 안전을 갖다 보강하고 사회적 낭비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되긴 됐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안전진단 기준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재건축 절차에 있어서 가장 첫 단계에 이제 거의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비 계획에 있어서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건 있지만 거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단계부터 굉장히 힘들게 함으로써 얼마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과 관련해서 연한을 갖다가 40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와 상관해서 사실상 재건축 사업을 갖다가 중단시키고자 하는 즉 연한을 늘린 것과 마찬가지의 아하. 사업 자체를 거의 막는 것과 다름이 없는 예. 그런 장벽을 설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단지 주민들은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반발이 그렇죠. 어디가 지금 해당이 되는지 한번 우선 가장 살펴볼까요? 큰 단지가 양천구 목동입니다. 양천 목동 신시가지는 약 한 2만 4천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서울시에 이렇게 그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단지가 약 10만 3,8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가장 큰 데가 이제 그 목동이고 두 번째가 이제 상계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 외에도 뭐 뉴타운 사업 지역 내에 재건축 사업은 모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돼요. 예. 명일동 지역부터 뭐 고덕지구부터 아마 서울시내 전역에 걸쳐서 깔려 있는데요. 이 도시재생사업, 소위 재건축 사업은 구조안전진단만 가지고 노후나 또는 경제적 슬럼을 빼고 구조안전진단만 가지고 재건축을 가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주민들은 반발하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노후화뿐이 아니라 기능적인 노후화도 같이 봐야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구조적인 노후화나 기능적인 노후화가 진행되면은 그 지역은 슬럼화가 돼서 경제적 노후화까지 따라가거든요. 예. 이런 것을 그 세 가지 측면에서 골고루 봐야 되는데 구조적인 것만 보면 문제가 있다. 특히
구조적인 문제에서는요, 이 경제적 그 타당성을 조사할 경우에 감정평가에서 예.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50년에서 60년을 봅니다. 아하. 물론 이제 내용연수 이외에도 구조적으로는 100년 동안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50년, 60년 돼도 재건축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래서 이제 재건축에 해당되는 단지 주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렇게 반발을 하니까 최근에 또 주거 환경 평가 항목에서 주차, 네. 또 소방,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추가해서 보게끔 했는데, 그런데 이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너무 불시에 사실은 이제 강화시킴으로써 현장에서 불만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진단 부분과 관련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점수를 받으려면 가중치를 갖다 우리 100점 만점으로 해서 본다면은 한 이제 55점에서 30점 사이 정도 돼야 이제 조건부 재건축이 되는 거고요. 예. 결국은 30점 이하가 돼야만이 즉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갖추게 되는데 실제로 그 점수 자체가 이번에 구조 안전성 자체의 그 가중치 비중이 50점이나 해당되는 50%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대단히 힘들어졌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전에 있어서는 주거 환경 기준 자체의 항목들이 굉장히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함으로써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기능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도 재건축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가 이번에 사실은 이제 많이 막히게 됨에 따라 그쪽에 열어줄 수 있는 항목들이 없을까 해서 정부도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들고 나오가지고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또 별도의 항목들을 갖다 점수를 가지고 보게 되면 주거환경 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두 가지의 그 주차 문제와 소방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용이성, 소방 활동의 용이성들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이게 절반 가까이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항목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0점을 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나머지 항목에 있어서 점수를 또 어느 정도 받게 되면은 사실은 힘들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주거 환경 항목에 있어서 20점 이하가 나와야만이 20% 이하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가 나와야만이 즉시 재건축으로 이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점수를 맞는 것은 현재의 기준 운용과 관련해서 본다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가 생색내듯이 주민들의 어루만지도 주듯이 일부 항목을 조정했다고 하지만 비중치나 이런 부분에서 조정했다고 하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확실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차와 소방 활동이 실제로 보면 0.075점 강화됐고 소방이요. 그리고 가구당 주차 대수가 0.05점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구조 안전성 부분은 갑자기 30점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저거를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요. 구조안전진단의 안전성이 50점 아닙니까? 그렇죠. 저걸 다 맞아도 15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40점이었는데 15점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저걸 다 맞기도 어렵지만 다 맞아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안전기준을 강화했느냐? 그 배경 기준에 대해서는 아마도 2015년도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6.19 대책이나 8.2 대책이나 뭐 9.5 대책 계속 줄지 대책을 그 이번 정부가 7번을 내놨습니다. 그 6번을 내놔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 가격을 잡아야 했다는 그런 의중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면에 가격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재건축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확실한 아마 쐐기 박는 식으로 규제한 것 같습니다. 이게 30년의 내용 연수가 지금 경과하게 되면 재건축할 수가 있는데 그 연도를 40년 늘린 것보다 더 강화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아니 그런데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이 재건축 아파트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그렇죠. 맨 처음에는 다주택제 때문이다 그래서 갭 투자 때문이다 그랬는데 그게 잡아도 안 잡히니까 이제는 재건축을 잡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재건축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 같으세요? 예, 지금 이제 정부가 재건축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 과열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이제 개정 그걸 갖다가 추진할 때에는 사실은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대책의 전체적인 명칭을 정상화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낭비 요인, 재건축 자체가 무리하게 이제 충분히 노후화
조사가 진행이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제 사회적 낭비적 요소가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돌린다는 것을 우리 국토부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에 많은 대책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재건축 자체, 특히 서울의 강남 지역의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고 그쪽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촉발되는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재우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측면인데요. 안타깝게도 강남 지역의 재건축 자체는 거의 상당 부분의 현장들이 이미 많은 완료됐죠. 절차상으로 예. 진행이 많이 되어버렸고 예.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렇고 이번에 안전진단 기준 강화도 그렇고 상당 부분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제 애꿎은 사실은 강북 지역이나 일부 또 목동처럼 30년을 그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저쪽에 있는 주민들로 봐서는 이제 좀 해보려고 모든 것들을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이제 재건축 자체는 멀어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역차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강북의 그 노원구라든가요. 그다음에 지금 목동이라든가 말씀하신 이런 데는 정말 강남의 재건축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금 굉장히 단지도 넓고 지금 좀 시급하게 좀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강남은 다 풀어주고 결국은 이미 지금 강남은 이미 정부가 뭐 고가 아파트라든지 그 특수한 사람이 산다는 걸 인정하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강남 지역에 재건축해서 일반 분양부 같은 경우는 9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예. 이게 돈 많은 사람만 또 사는 거죠. 예. 그 강북이나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현금을 5억, 10억씩 갖고 있지 않으면 분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뒤늦게나마 강화시켰던 첫 번째 요인은 이제 강남 지역의 집값을 잡는 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이제 그 풍선 효과를 막겠다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 지역이 이제 그 강남 지역 이외에 목동이나 이 주변 지역도 있지만 앞으로 3, 4년 후에는 일기 신도시 45만 가구가 재건축 연한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이걸 분당이라든가 분당, 일산, 중동, 일산, 평촌, 삼본 45만 가구가 재건축 시장에 들어오는 걸 사전 차단하겠다. 이번 정부에서는 용납 안 하겠다. 이거는 아마 크게 쐐기를 박듯이 아마 발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강남과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곳들은 다들 열어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비해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중동, 일산 이런 데를 다 잡아가지고 재건축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 반발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강북 지역이 사실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게 강남 지역은 예를 들어 해당되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 노후화가 많이 됐다 하더라도 주변에 기반 시설도 확충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교통이라든지 인프라가 잘 돼 있죠. 예. 근데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부분이 강남 지역에 비해서 아주 떨어진 상태입니다. 떨어진 상태고 그런 부분들을 다소 개선하기 위해서 강북 지역은 주로 재개발 사업이 많이 추진되어 왔었는데 그 부분들도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 시절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개발 사업이 당시에 경제적인 위축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다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구역 지정이 다 해제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재건축 사업까지 막아버리게 되면 사실상 강북 지역에서 정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는 가뜩이나 기반시설 혹은 SOC나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충분히 확충되지 못한 가운데 자칫하면은 난개발, 그걸 갖다 더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지금 주거 환경 자체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이 놓여 있다. 그런 점에서 아마 강북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안감 또 이런 그런 것들이 불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그걸 같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도시생 누릴 정책이 서울시 전역이 이제 투기 지역과 투기 관리로 지정되면서 지금 그 누릴 정책으로 빠졌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나면 또 올 연말이나 시장이 안정화 되면 연간 10조씩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서울에 상당히 투자할 거로 보여집니다. 지난 연말에 68곳을 지적했는데 그 도시생 누릴 정책 자체는 그 도시 기반 시설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강남 지역이 개발된다면 또 역시 이제 뭐 투기 바람이나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정부가 아마 감가하고 있을 텐데 대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미래 가치가 포함된 현재 가치를 거래되잖아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이 바뀌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강남 지역도 아마 현재는 뭐 당장은 못하기 때문에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만 미래 가치 지역이요? 측면에서 볼 때는 아마도 유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눈을 돌리지 않겠나. 아니 그런데 지금 일단은 그 아파트 단지 강북이나 그 목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막 거래 중단이 있다든가 뭐 또 가격이 하락된다든가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서요? 벌써? 네.
지금 지난 5일 날, 3월 5일 날 국민은행 부동산 팀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소폭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하락한 건 아니고요. 예. 상승은 물론 했는데 상승의 폭이 반토막 났습니다. 아, 폭이. 네, 오르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마도 재건축 규제 강화 탓도 있고 또 이제 이사철이 이제 한 중반기를 넘어갔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비수기 들어가는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게 되면 집이 낮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또 떨어져요. 예, 예. 수익률 떨어지다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복합적인 건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정부가 그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한 거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 그래서 이 목동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발이 많고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일단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단지, 예. 그리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네네. 아파트들, 네네. 이런 데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이것도 사후 약방문이 되거나 네네. 언발의 오줌 누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주변에 보더라도 뭐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사실 원래 2018년에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유예되어 왔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작년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했던 단지들은 다 빠져나갔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강남 지역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들의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기쁜 마음으로 있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가격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희소성도 이제 앞으로 주택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 자체가 도심지 내에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전체적으로 희소성을 부각시켜서 해당되는 주택의 아파트의 가격을 현재 더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히려 그쪽을 잡아야 되는데 그쪽이 더 그렇죠. 그 부분에다가 이번에 안전진단 기준을 갖다 강화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3월 5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걸 또 빠져나간 단지들 네. 그런 단지들은 또 상대적으로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은 받지만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단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 못한 단지와에 있어서의 차별성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규제로 인해서 당분간 뭐 지금 정부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를 때까지는 재건축 사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그런 어떤 실망감과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단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핫 트렌드라고 한다면은 신규 주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주택 중심이 주로 도심지 내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로 공급이 되어 왔는데 그런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든 또는 사람들의 관심이든 시장에서 당분간은 핫 이슈로 계속해서 거론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이 풍선 효과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이 진행되는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의 가격 차별화 양극화는 점점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쪽에 투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재건축 사업보다는 재개발 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럼 결과적으로 계속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거는요, 수요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수요가 근데 많으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강남 지역이나 주변 지역, 서울 지역은, 그래도 부족해야 아직 100%가 안 됩니다, 주택이. 아니 그러니까 공급은 굉장히 많이 예를 들어서 다양한 신도시들을 만들고 하면서 공급을 굉장히 늘려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강남이나 목동이나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단지 내의 수요를 올려야 된다는 것은 이후에 더 악화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좀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존 도시를 다시 도시 재생을 한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늘어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을 해야 되고 공급을 하지 못한다면 수요 분산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수요 억제와 공급 억제를 동시에 쓰다 보니까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공급도 이제 다른 어느 정도 쪽으로 하고. 이제 물꼬를 트듯이 좀 확실하게 하면서 네. 억제를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엇박자가 좀 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지금 리모델링 사업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들 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로 집 없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 리모델링 예. 사업은 사실 15년이 경과하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요건들은 갖추어지는데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재건축이 이제 규제가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 또 경우에 따라서는 1대1 재건축 이마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대체제 혹은 대안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실제로 리모델링 사업 자체는 재건축 사업이 가지고 있는 용적률 증가에 따른 일반 분양분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동안에도 일기 신도시 즉 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직 정축 등을 통해서 일반 분양분을 일부 만들어내는 결국은 리모델링 사업 자체에 있어서 들어가는 사업 비용 자체를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다 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우려들이 많은데요. 리모델링 사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은 사실 결과적으로 리모델링이 완성되고 난 뒤에 시장에서 그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는 곳이라야만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혜택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성공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은 서울의 청담동 지역에 모 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북의 강변 지역에 뭐 SS 뭐 어떤 그 예전에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은 사실 리모델링을 통해서 해당되는 소유자들이 초기에 비용이 들었지만 상당히 자산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시장의 반응도 좋은 편인데요. 그렇지만 분당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그동안 많은 고심 끝에서도 지금 또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있어서의 자산 가치 증가를 과연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불안감이 큰 거죠. 그래서 아직 대안으로서 이야기하기는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개발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재개발이야말로 안전진단 뭐 필요 없고 또 초과이익 환수제에서도 벗어나고 그러니까 재개발을 다시 시도해보겠다. 이런 그 지역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재개발 사업은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좋게 2층, 3층, 1층들이 20층, 30층 되고 재건축은 5층, 10층이 20층 되듯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봤을 땐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수익성이 높을 거라고 보는데 반대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높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도시 기반 시설이 아주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도로도 넓혀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공공용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토지의 약 42% 정도가 공공용지로 나가야 돼요. 10,000평을 개발하게 되면 한 5,800평 정도만 가용 토지가 되니까 가격은 10,000평을 다 지불해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져서 역대 정부가 재개발을 규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큰 수익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수익이 난다는 우리 두성기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디에 하느냐, 브랜드 가치나 위치나 교통이나 교육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지만 그나마도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은 지역은 그런 대로 이제 수익성이 있을 것이고요. 외곽지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도시 재생 사업 중에서도 재개발 사업은 해지를 많이 한 겁니다. 첨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네요. 그 부분들도 상당히 사업성에 있어서 그리고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북 지역의 경우에 재개발로 대체하려고 하는 부분은 재개발 사업은 그동안 구역 해제가 많이 되어버렸고 그동안에 들었던 비용 부분과 관련해서 매몰 비용과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단지에 이미 해제됐던 지역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난개발 형태의 모습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기는 이미 건너온 다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재건축 규제 강화 이후에 주택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인지 한번 진단을 해주시죠. 아마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사업의 어떤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규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충격이 크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있어서 당분간은 관망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도심지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공급 부분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잠재적 수요까지 포함해서 수요층들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기화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시장의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시장 가격 불안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전진단 강화 문제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이 오른 것만큼 재산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그렇죠.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된다? 근데 이제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집값이 급락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올라갔던 가격이 떨어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그 스마트한 아파트, 소위 말하는 고급화 기능화 첨단화로 가고 있는 아파트, 신상품을 원하거든요. 주민들은. 아파트도 신상품을 원하듯이 이렇게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지역별로 또는 계층별로 이렇게 그 다분화시켜서 좀 맞춤형 정책으로 가야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확실하게 차등해서 올리는 그런 방식이 가장 그래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우리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아무튼 현명한 그런 판단들과 장기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